않죠? 네. 지겹지 않죠? 네. 재미있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학문이 갈수록 융합되고 통합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 강좌에도 새로운 융합 학문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인문학 쪽이에요. 신경 인문학, 음식 인문학, 영화 인문학, 이 각 다양한 어떤 인문학들이 결합되어서 지금 새로운 강좌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흐름을, 트렌드를 잘 알고 이해하면 정말로 즐거운 삶을, 또 깨달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속에서 그런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들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영화를 왜 보세요? 예, 심심해서, 또 경험하지 못한 것을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예, 또 힐링하기 위해서, 예, 또 기분 우울하고 그거 할 때 영화 한 편 신나는 것, 재밌는 영화 보게 되면 또 기분이 또 업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영화를 봅니다. 재밌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시간 때우려고, 약속 시간 한 4시간 남았는데 아무 할 일이 없어. 가까운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면서 시간을 때울 수도 있지요. 그리고 단체 영화.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단체 영화를 많이 갔죠. 요즘은 이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하고 학교에서 단체 영화도 이제 안 가요. 옛날 우리 때는 특히 국가 홍보 영화는 전부 단체로 다 갔죠, 항상.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단체 영화 본 것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영화가 성난송아지입니다. 얼마나 울었던지요. 그래서 단체로 또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개모임이나 친구 동호회에서 단체로 또 참 친한 친구들과 사교 모임, 친밀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죠. 또 어떤 영화에 있어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심리치료에서 영화라는 것이 매체로, 매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가 보죠. 영화를 보게 되면요, 등장인물들이 영화 속에 항상 보면 선과 악, 굿 모델이 있고 배드 모델이 등장을 해요. 좋은 모델이 있고 나쁜 모델이 있죠. 좋은 모델은 내가 저 사람처럼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고, 아, 저런 것은 나쁜 것이야 하는 교육적 효과도 갖고 오게 되죠. 또는 영화는 우리에게 주인공들이 시범적인 모델을 보여주면서 대리학습, 관찰학습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도 영화 속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지요. 가장 큰 효과는 바로 관찰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리학습의 모델이 된다는 것이지요.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순신 장군 역사 속에서 국사책에서만 배웠는데 저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위대한 장군의 리더십,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나라를 구했는지 하는 깨달음 성찰을 통해서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되어야 되겠다는 Always be ambitious, 그런 꿈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 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달리입니다. 달리의 작품을 많이 본 사람은 딱 그림을 보는 화풍에서 달리 냄새가 난다라고 하죠. 달리가 사랑했던 여자 이름이 갈라입니다. 그 갈라가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연인인 달리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갈라의 꿈을 소재로 해서 이 그림, 꿈이라는 작품을 달리가 그렸죠. 자, 꿈입니다. 여자가 누워있어요. 알몸으로. 호랑이 2마리가 덤벼듭니다. 이 호랑이의 꼬리를 고기가 물고 있고, 이 고기는 석류 속에서 튀어나오고, 코끼리가 하늘을 날고 있고, 현실 속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영화로 또 다룰 수가 있죠. 이렇게 꿈과 영화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화는
융이 이야기하는 집단, 즉 꿈을 나타내고 있고요.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인기 있는 스타는 오늘날 현대의 신입니다. 아이돌이죠. 우상입니다. BTS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젊은이들의 우상이죠.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극장이라는 곳은 뭐 바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신전과 같은 곳이 극장입니다. 극장에 보십시오. 무대가 있고 무대 양쪽에 커튼이란 이런 것이 드리워져 있고 아주 멋지게 장식되어 있죠. 제사를 지내는 신전처럼 꾸며놓고 있죠. 이렇게 꿈과 영화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영화 한 편이 좋은 꿈을 꿨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듯이 때로는 당황스럽고 정말로 당황스럽고 불편하게도 만들어요. 이런 것이 꿈과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공통점이죠. 그래서 심리치료를 만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비춰보면 영화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연상적 기억을 이해를 통해서 무의식으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영화라는 겁니다. 무의식을 이야기해보라면 알 수가 없죠.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무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심리치료 정신분석을 통해서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작업을 정신분석이라고 그래요. 그 무의식을 의식하기 시키기 위해서 프로이드가 사용하는 게 뭡니까? 연상, 꿈 분석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었다? 그것은 꿈은 당신의 무의식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 잠재되어 있던 것이 꿈속에서 발현된다. 라고 해서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 역할을 정신분석처럼 영화가 해준다라는 겁니다. 제 대학교 후배인데요. 심리 상담을 공부하는 친구인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늦게. 선배님, 왜? 제가 이번 학기에 시네마 치료 과목을 신청했는데 아무래도 심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하게 되면 영화를 많이 보여줄 텐데 영화를 저는 못 봐요. 야, 니 영화도 못 보는데 그 과목 왜 신청했냐? 배우고는 싶고 듣고는 싶은데 영화 보기가 두렵대요. 왜 니 언제부터 영화를 못 봤나니까?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영화를 한 편도 못 봤대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물어봤더니 중학교 때 학교에서 단체로 갔대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공포영화. 공포영화를 보러 갔는데 나이트메어 시리즈로 많이 나왔죠. 그 나이트메어 영화를 보면요, 여자가 욕조에서 샤워를 하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에서 손이 올라와 가지고 그 여자를 그 구멍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걸 보는 그 장면에서 울면서 뛰쳐나와 이후로 영화를 극장에 한 번도 안 갔대요. 그래서 제가 톡으로 전화상으로 또 이야기하고 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냐. 그 영화를 보는 순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에 학대받았던 것이 떠올랐던 겁니다.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 집에 같이 생활했던 삼촌이 방에 지갑을 뒀는데 지갑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 친구 이름이 그냥 제가 가명으로 이야기할게요. 춘향이라고 합시다. 춘향이 네가 가져갔지? 안 가져갔다고 하니까 우리 수돗물 나오면 그 세면 욕조처럼 했고 시도물 받는 곳이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를 발목을 딱 잡고 거꾸로 세워가지고 물속에 넣었다 뺐다 해서 발음을 해라라고 그래 했대요. 코에 물이 들어가면서 정말로 얼마나 아이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공포를 느꼈죠. 그 불안함과 두려움 공포가 잠재되어 있다가 나이트메어 여자가 빨려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그것이 되살아난 것이죠. 그 트라우마가. 그 이후로 영화를 보러 가지 못했죠. 그 친구를 제가 이제 행동치료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해가지고 제가 치료를 시켰어요. 점진적으로 공포를 극복시키는 훈련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자유 연상되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중요한 타인에 갖는 감정을 상담과 치유에 활용하는 것인데 영화 하나의 장면에 우리는 대수롭게 봤던 하나의 장면과 주인공의 말 한마디가 특정인에게는 바늘로 찌르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고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영화를 활용하는 것이죠. 헬시온이라는
헬시온 컴퍼니라는 미국의 영화 회사가 있습니다. 저 영화사 이름이 왜 헬시온 컴퍼니일까? 헬시온이 뭔지 아시는 분? 없으면 다행입니다. 수면제입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먹는 약이 헬시온이라는 약을 먹어요. 근데 영화사 이름이 왜 수면제 이름을 썼을까? 헬시온? 헬시온은 평화의 신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평화스럽게 잠을 자도록 안내하는 것이 수면제 약이죠. 요거는 잘 아시죠? 드림웍스. 왜 저 영화사 이름이 드림웍스일까? 꿈작업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지요. 왜 드림웍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을까? 또 이 사람 여러분들은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영화 속에서 봤을 거예요. 매트릭스에 나오죠. 그쵸, 매트릭스. 매트릭스에서 저 남자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모피어스. 저 사람 이름이 모피어스인데요. 왜 이름을, 저 매트릭스를 만든 감독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많이 등장시켜요. 저 작품을 만든 형제, 두 형제가. 아주 철학적이죠, 매트릭스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대로 공부하고 안 사람은 영화가 더 재밌어요. 모피어스는요, 로마 신화의 꿈의 신 이름이 모피어스거든요. 이렇게 영화 속에서 꿈과 관련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꿈과 영화는 인간의 욕구를 담고 있어요. 욕망을, 원터를 현실 속에서 가상의 세계지만 스크린 속에서 실은 재현을 시켜줍니다. 저 기대를 충족시켜주죠. 내가 아주 간절히 바라는 것이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서 소원을 이루어지죠. 그런 것처럼 영화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소망을 충족시켜준다. 그래서 꿈과 영화는 이렇게 많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강렬한 정서를 동반하고 있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웃음도 팍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환기가 되고 많은 어떤 감정적인 정화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카타르시스를 영화가 제공해 주거든요. 카타르시스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카타르시스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시학에서 카타르시스를 다루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 두 개가 있다. 첫째 하나는 웃음이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의 하나가 웃음이라고 했어요. 웃음을 실컷 하게 되면 우리 한강일 총장님 계시지만 내 마음이 정화가 돼요. 정서가 또 업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은 눈물이라고 했어요. 실컷 울고 나면 어때요? 시원하다라고 하죠. 이렇게 눈물과 웃음은 위대한 인간에게 준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화가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치유도 하게 되고 또 성장도 하게 되는 이런 교훈을 영화가 많은 것을 담고 있지요. 제가 영화 치료를 공부하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스튜어트 피셔 교수인데요. 심리학자입니다. 영화 치료의 대가지요. 저분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란 무엇이냐? 영혼에 놓는 주사다. 우리의 영혼에 놓는 주사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 약을 먹으면 치유가 이루어지듯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소울에, 우리의 마인드에 놓는 주사가 영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치료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담실에 내담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면담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영화 치료사는 처방전을 써줍니다. 선생님, 집에 가시면서 비디오 가게 들러서 이 영화를 대여해서 보시고 일주일 뒤에 상담실에 오셔서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보시든지 남편하고 같이 보세요. 때로는 가족과 함께 보세요. 아니면 혼자서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이게 영화 치료의 시작이에요. 자, 영화를 보는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을 세 편의 영화를 가지고 우진의 했던 말 보시죠. 누구냐 너?
누구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왜가 중요하지. 바로 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왜라는 질문을 몇 번이나 던져봅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도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왔어요? 왜? 어느 놈이 내를 이곳에 가두었는가를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여기에 갇혀있게 되었을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서 더듬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진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살아온 인생을 스캔하듯이 들춰봐라라고 했어요. 자기를 깨달아라. 우리는 이 why라는 질문 잘 안 해요. 흔히 육하원칙 하면 여러분들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어떻게. 자, 항상 이렇게 왜는 마지막에 나와요. 육하원칙이 뭐냐 물어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왜 본질적인 문제를 마지막에 두느냐는 것이죠. 이제는 왜를 제일 앞으로 가져와 있어야 됩니다. 왜? 자, why we do it. 네 그 일 왜 하니? 너 왜 공부하니? 이 일 왜 하니?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왜 하지? 그리고 답을 찾으려면요. We think outside the box. 그 환경 속에서만 처박혀 있어가지고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different. 다른 곳으로 뛰쳐나와야 됩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내 사고방식에서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질문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why에서 출발해야 된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입니다. 내가 익숙한 것에서만 몰두해가지고는 창의성이 안 나와요. 내 익숙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낯설음을 갖고 왔을 때 나의 익숙함과 낯섦이 결합될 때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됩니다. 창의성이죠. think, 어느 회사입니까? IBM은 컴퓨터 기기를 만들면서 think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모토로 내걸었어요. 생각하라. 그래서 IBM 전 직원들 책상에는 think. 화장실에 가서도 think. 다 think가 붙어져 있어요. 근데 그 think를 또 오늘날 성공했던 바로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만들면서 내걸은 모토가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자라고 했죠. 스티브 잡스가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 가장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면서 IBM하고 달리 내걸었던 게 뭡니까? 자기의 꿈이 이제 컴퓨터를 집에 책상 위에 한 대씩 올려놓겠다. IBM이 들으면 깜짝 놀랐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PC라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걸 가지고 집집마다 책상 위에 컴퓨터 한 대씩 올려놓았어요. 근데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했던 스티브 잡스는 책상이 아니라 컴퓨터를 주머니 속에 놓겠다 해서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스티브 잡스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트의 경계에서 있다, 우리는. 그래서 내걸었던 것이 하이 컨셉이라는 개념인데요. 잡스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때까지 사람들은 기술 중심적 사고를 해왔다. 그러나 이제 벗어나서 여기에 매력적인 스토리와 디자인, 스타일을 담겠다 해서 만드는 것이 혁신의 아이폰이 등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문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이 모여있는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반응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품을 세상에 내어놓았다 라고 하면서 하이테크 시대에서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 시대로 가야 된다. 하이 컨셉은 뭡니까? 하이 컨셉,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하이 컨셉이라고 그래요. 하이 터치는 뭐냐? 이렇게 만들어진 하이 컨셉을 일반 고객들뿐만 아니라 대중들,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하이 터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감이라는 겁니다. 내가 공감을 가질 때 그 제품을 구매하는 욕구가 일어나게 되죠. 그걸 하이타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실현시킨 것이 바로 스티브 잡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드 주니어인데요. 포드 자동차 CEO, 지금 손자입니다. 3대째 CEO가 이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다. 좋은 기업은 훌륭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은 훌륭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 기업을 그 회사에 몸담고 있는 직원으로 대치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좋은 직원과 탁월한 직원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다. 좋은 직원은 탁월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지만 위대한 탁월한 직원은 그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내 가정을, 내 사회를, 내 나라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인드의 차이죠. 이제 두 번째, 영화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와인이 미국의 세계적인 프랑스 와인을 이기고 1등한 장면을 보셨죠. 저 실화인데요.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976년도에 프랑스 와인과 제3세계 와인을 대결을 붙였어요. 하나의 그 영국 출신의 이 이벤트 사람인데, 이 장면을 가지고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기사 제목이 파리의 심판입니다. 당시 기사 제목이 파리의 심판이에요. 1976년. 그래서 와인 미러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됐는데, 그때 1등을 했던 이 샤또 몬테네가 미국의 유명한 박물관이죠.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연구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와인이에요. 퍼스트를 1등 했다. 샤또 몬테네나. 화이트 와인에서 1등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걸 만드는 것이 이 영화예요. 이 영화 장면에 보면요, 이 주인공인데 농장 주인입니다. 원래는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치우고 인생 후반전을 나 이제 포도 농장을 지어서 와인을 만들겠다. 그래서 제2의 승부를 걸었죠. 그래서 온갖 정말로 피와 땀과 노력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포도를 가꾸고 와인 제조를 해요. 그래서 이 와인 대회가 열리는 줄 알고 자기 와인을 출품을 시켰습니다. 그걸 이제 다뤘던 영화인데, 이 여자친구가 농장 주인 사장한테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포도 농사를 지었느냐.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밭에 가장 좋은 비료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 주인이, 사장이 시키기만 하고 그것을 모범적으로 헌신하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떤 직원이, 어떤 아이, 딸과 아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그러지 않는데 따라오겠습니까? 포도밭에서 가장 좋은 비료는 주인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이야기지요. 고난이 있어야 성공한다. 여러분들 교령특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용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용새끼, 용이 되기 전 이무기라고 하죠. 또는 지역에 따른 깡치, 이런 말로도 하는데, 아무나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교령특수라는 것은 준비된 용만이 물을 만났을 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라도 물을 만나면 다 올라간다면 용으로 넘치겠죠. 교령특수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된 자만이 물을 만났을 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하고 가다듬어야 된다. 이 영화의 미국 제목은 보틀쇼크예요. 보틀쇼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와인을 제조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코르크로 누르죠. 막에 입을 이제 봉합을 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산소가 들어가면 산화를 해요. 그럼 와인 색깔이 변해요. 또는 병이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색깔이 변해요. 그걸 보틀 쇼크라고 해요. 그래서 와인은요, 어디 갈 때 진짜 와인 매니아들은 절대 기내로 안 붙입니다. 휴대를 합니다. 충격을 받을까봐. 그렇게 반입된 와인만이 죗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제의 보틀 쇼크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 실패를 했다 하면 우리는 자포자기해요. 여러분들 자포자기 해본 적 없습니까? 있죠. 다 자포자기했어요. 자포자기하면서 포기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포기를 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죠. 이 와인 미러클도 이 주인은 제2 인생을 자기의 어떤 미션을 걸면서 최고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죠. 이게 바로 캘리포니아 가면 나파밸리라는 곳이 이 포도밭이 많아요. 산불도 많이 났지만. 자, 사람은 왜 하고자 했는데 쉽게 포기하느냐? 내 희망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왜 그것이 식어버렸느냐? 그 식어버리게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개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두 마리 개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두 마리 개지요. 아,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나는 역시 수학은 아니야. 수학머리는 없어. 나는 음악하고 노래하고 하는 예술적인 기질이 많지. 과학이나 수학 이런 것은 내 공부에 맞지 않아. 이게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선입견이 굳어버리게 되면 편견이 됩니다. 안 하려고 하지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접게 되고 열정도 식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이 두 마리 개, 편견과 선입견을 때려잡는 한 마리 개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 개를 우리는 올바른 식견이라고 합니다. 이 식견이 제대로 형성되어져야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올바른 식견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학습을 해야 됩니다.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식견을 갖출 때 우리는 희망과 열정을 식지 않게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나는 리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는 리더다. 나는 팔로워다. 그러니까 손 안 드신 분들은 리더이고 팔로워이고 그렇죠. 예. 우리가 윈윈하자, 상생하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상생하기 위해서는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는 리더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또 팔로워도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상생하기 위해서는요,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결합해야 돼요. 리더와 팔로워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그렇고 우리 조직도 그렇고 공동의 목표가 있죠. 이 리더와 팔로워는 그 공동의 목표를 같이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호 호혜적으로 상호 자기의 재능과 모든 것을 결합시키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정한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뒷받침해주는 팔로워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팔로워를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팔로워가 뭐냐 하면 따르는 사람, 리더를 따르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팔로워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팔로워는 돕는 사람입니다. 리더를. 리더십 하게 되면 가장 유명한 집단이 미국 장교를 양성하는 웨스트 포인트인데요. 웨스트 포인트에서는 장교들을 어떻게 육성시키느냐?
모두가 리더이고 팔로워라고 가르쳐요. 생도들은 모두 리더이며 팔로워이다. 스스로 내가 리더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팔로워에게 베풀고, 내가 팔로워한테, 나를 따르는 팔로워한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리더에게 베풀어라. 그게 리더의 정신이고 팔로워의 정신으로 장교를 육성시키고 있지요. 그래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팔로워들로 하여금 재능과 열정, 헌신과 몰입을 이끌어내는 것이 리더의 리더십입니다. 왓슨 IBM 회장, IBM이 허물어져 갈 때 다 죽어가는 IBM을 다시 살린 사람이 왓슨 회장이에요. 그 유명한 왓슨, 요즘 인공지능 의사 왓슨, 그 IBM 회장의 이름을 따서 왓슨이라고 하죠. 어떤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실제 차이는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재능과 열정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의 리더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했죠. 이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이다. 다만 팔로워십은 뭐냐? 내가 유능한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 속,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재미와 열정을 느껴야 돼요. 그런 재미있게 일하고 열정을 적으로 할 수 있는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리더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팔로워십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첫째, 팔로워 스스로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줘라. 두 번째, 그 일을 할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줘라. 그게 인파워링이고 인파워먼트지요. 세 번째, 그 일을 할 만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라. 즉 종업원을, 직원을 그렇게 육성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실제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줘라. 이런 것을 느낄 때 진정한 팔로워십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팔로워십이 생길 수 있도록 누가 해야 된다? 리더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글래디에이터에서 막시무스가 그 금투사들하고 그야말로 살기 위한 생명을 건 전투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리더인 막시무스뿐만 아니라 그 팔로워들, 금투사들과의 어떤 상생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우분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델라 대통령이 그렇게 외쳤던 우분투 정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혼자의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행복하는 바로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함께 행복하자. 더불어 함께. 더불어 함께 일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행복도 이렇게 나누고 더불어 함께 행복하자는 것이 바로 상생의 여러분들 얼만큼 벌어보셨어요? 얼만큼 벌어보셨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인문학 이야기할 때 리디아 왕 화형에 젖었을 때 솔로몬했었어요. 죽을 때 대봐야 그 사람이 행복한 걸 알 수 있다. 내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그리고 두렵지 않기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마지막 박진영이가 여기서 결론을 내려줬어요. 희망과 열정을 꺼지지 않고 가지기 위해서는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말자. 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때 프랑스 와인, 그 심사위원들 대부분은 프랑스 인류 와인을 소믈리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프랑스 와인은 뱉어버리고 캘리포니아 와인을 맛있게 마셨을까? 역시 프랑스 와인이 최고라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졌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 강의를 마치면서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고 두렵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미켈란젤로가 던져줬던 메시지, 모티브, 미켈란젤로 모티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이란 무엇이냐? 앞에서 성공이 중요하냐, 행복이 중요하냐 물었는데 랄프 waldo 에머슨은 성공을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번역되시죠? 네.
자, AI의 힘을 빌려서 바로 순간 번역을 하겠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사람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해피 투게더입니다. 더불어 함께, 그것이 인문정신이라는 것이죠. 의미 있는 삶을 살자고 이 젊은 두 청년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굽니까? 이 두 젊은 청년. 예, 구글을 설립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이 두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꿈꾸는 의미 있는 삶이란 문제를 파악하는 일,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일, 그리고 마침내 해결에 성공하는 일,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이것이 구글의 창업 정신입니다.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론적으로 진선미의 삶을 살자고 했는데, 그 진선미가 인문학에서는 지는 옳음과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업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가면 정도 경영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나타내야 된다. 여기에 진리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진이라는 인문정신을 가진 CEO가 갑질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선은 휴머니즘과 협동을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데, 비즈니스에서는 바로 상생과 협업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라는 것은 인문학에서는 아름다움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비즈니스에서는 디자인과 브랜드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우리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선미의 삶을 실현하는 사람을 저는 명강사라고 그래요. 여기 대표적인 명강사분들도 자리에 계신데, 그런 사람을 리더도 되고 팔로워도 되는 그런 명강사들이 상담사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퍼실리테이터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선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문정신은 뭐냐?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진선미의 삶을 탁월하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인문정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즈의 마법사 아시죠? 도로시가 길을 떠나죠. 무지개를 찾아서. 그 무지개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디디고 있는 이곳에 파랑새가 있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인생 철학은, 영화는 인생처럼 살자, 인생은 영화처럼 살자 하는 것이, 이 에메랄드 시티는 현대판 오즈의 마법사, 미국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던 작품이죠. 나가면서 이게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립니다. 바로 카카오 토크고요. 네이버에서 인생 멘토 장인규를 검색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로도 올 수가 있고요. 이 번호로 저하고 소통하고 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마치면서 약속했던 대로 요놈 한 곡,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정말로 좋은 인연으로 만났는데 오카리나 한 곡 선사하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